다음은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법. 첫 번째,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을 하였습니다. 3주택 이상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를 할 때에는 3주택 이상자가 받는 전세금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다만 소형주택은 주택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이 3주택 계산을 할 때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이 소형주택이라는 것은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것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민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세 중간연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현행의 소득세 부징수 기준금액을 보면 원천징수 소득세액은 1,000원 미만, 납세조합 징수세액도 1,000원 미만, 중간연합세액은 30만원 미만인데 개정안에서는 50만원 미만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세자영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일몰 종료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게는 세액감면을 해왔습니다. 부동산 임대 수입이 750만원 이하 임대자가 상가임대차법상 상가건물을 영업목적으로 임대하고 동일 개인사업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임대하고 2년간 연평균 임대율 인상률이 3% 이내인 경우이면 5년 초과 임대 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5%를 감면을 해주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적용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으로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적용기한을 종료를 하였습니다. 개정된 이유는 세제지원 실효성이 미미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 공제 대상을 보면 조특법상 성실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월세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액을 보면 의료비는 사업소득금액 3% 초과금액의 15%이고 또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20%입니다. 교육비는 교육비의 15%이고 월세는 월세액의 10%가 되는데, 성실신고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가 아닌 12%를 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의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적용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비과세되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할 경우에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을 비과세를 하였는데, 개정안에서는 종업원의 소유 차량뿐만 아니고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포함해서 자가운전 보조금 적용을 해주도록 범위가 확대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는 본인 명의 차량 소유 및 임차 차량 간 형평을 제고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리과세되는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요건에 사회전환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부득이한 인출요건은 의료목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계좌 인출인데,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 파산, 개인회생, 연금계좌 취급자 영업정지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또는 치료를 받는 경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회재난지역이라는 것은 재난안전법 제66조 1항 2위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선포지역을 말합니다. 개정 이유는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적연금계좌 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시기는 영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번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ISA 전환금액 등 연금계좌 인출 순서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ISA는 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이 자산관리 계좌가 전환이 되었을 때 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ISA 전환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진 것은 연금계좌 소유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세기 적은 순서대로 인출이 되는 것으로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해 과세기간에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금액이 첫 번째로 인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금액 중 ISA 전환금액이 두 번째로 인출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개정안에서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다음 과세기간에 추가가 되었는데, 추가된 내용은 이전 과세기간에 ISA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금액과 납입금액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재계산한 공제금액, 이 두 개의 공제금액의 차액이 세 번째로 인출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세공제 한도 초과 납입금액, 종전과 동일하고, 다섯 번째는 위외의 세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전과 동일, 이연 퇴직 소득을 여섯 번째로 하고 운용수익 등을 일곱 번째로 인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전과 동일합니다. 개정 이유는 ISA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 인출 순서를 교정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번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ISA 전환금액 세공제 적용을 명확화한 내용입니다. 현행은 세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일반 납입금액은 소득 수준별로 연간 300에서 4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퇴직연금을 포함하게 되면 두 개 합해서 7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전환금액 곱하기 10%한 금액과 300만원 둘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한도액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연금계좌 한도 초과 납입금액 전환 특례를 보면 이전 과세기간의 세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초과한 납입액은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단서가 붙었습니다. 다만 ISA 전환금액 추가 한도는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그 해에만 적용이 가능한 걸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개정안에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는 ISA 전환금액의 추가세 공제한도 적용기간을 명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기명 확인 방식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현행은 선불카드의 기명 확인 방식으로 첫 번째는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가 명의가 확인된 것이고, 두 번째는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정을 받은 것이고, 여기에 개정안에서는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 본인의 은행 계좌와 연결하여 발급받은 것은 선불카드의 기명 확인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용자의 실지 명의 확인 방식을 추가한 것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 보완입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라는 것은 사모펀드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이 전문투자형의 경우에는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경영참여형의 경우에는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전문투자형은 일반으로, 경영참여형은 기관 전용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명칭을 바꾸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 공제
특례 대상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현행은 간접투자회사 특례 대상으로 간접투자회사,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투자신탁 등을 통한 국외 원천소득의 경우 개별 투자자가 아닌 간접투자회사 단계에서 외국 납부세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 대상은 경영참여형 사무집합 투자기구인데 이것을 사무집합 투자기구 분류체계 변경사항을 반영을 해가지고 제외 대상으로 경영참여형이란 말을 기관 전용으로 바꾸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1년 10월 21일 이후 기관 전용 사무집합 투자기구가 소득을 지급하는 봄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PEF에 투자하는 외국 연기금 등에 대한 과세 특례입니다. PEF라는 것은 Private Equity Fund로서 사모펀드를 말합니다. 현행 동업기업에 대한 출자자의 소득 구분. 일반 동업자의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얻는 소득 구분을 그대로 적용한다. 동업기업이 얻는 소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이면 사업소득, 임대소득이면 임대소득을 그대로 동업자에게도 적용을 해서 과세한다는 뜻이고, 수동적 동업자라는 것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출자자를 말합니다. 이 수동적 동업자의 경우에는 소득 구분이 배당소득이 됩니다. 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 시 일반 동업자와 동일하게 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동업자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동업기업이 없는 소득 구분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죠. 첫 번째는 경영참여형 사무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 동업자 중에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비영리법인으로서 거주지국에서 비과세 면제를 할 경우에는 일반 동업자와 동일하게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경영참여형 사무집합 투자기구라는 말을 기관 전용 사무집합 투자기구로 바꾸었습니다. 말을 맞게 만든 것이죠. 개정 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함입니다. 창업, 벤처 전문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 시에 조세 특례를 적용을 하는데, 내국 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 시에는 5%의 세액 공제를 해주고,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에는 10%의 소득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전과 동일하고, 창업, 벤처 전문 및 기업 재무 안정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를 통해 거래 시에는 조세 특례를 적용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조세 특례라는 것은 정권 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창업 벤처 전문 및 기업 재무 안정 사모펀드를 통해 거래 시에 조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말을 바꾼 것이죠.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를 그냥 사모펀드로 바꾼 것입니다. 개정 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법인세 중간연합의 중소기업 기준 명확화인데, 신설된 내용입니다.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연합 시에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판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판정을 할 때에 매출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판정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중간연합기간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그럼 중간연합기간 매출액을 계산할 때에 그 중간연합기간의 일부만 사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일부 그 금액 그대로 매출액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으로 환산하여 적용을 하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중간연합기간이라는 것은. 개정 이유는 중간연합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시에서 명칭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법인의 의무인데요.
보관을 할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가 있고, 필요입니다. 의무가 아니고. 제출은 총 발급 건수, 금액이 기재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제출을 하여야 하는데, 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3년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개정 이유는 기부금 영수증 제도 관련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금전대여 시 시가는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원칙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 불형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라는 것은 비특수 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또는 모든 차입금이 채권자, 매입자 불분명 사채 채권인 경우, 또는 대여법인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차입법인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보다 큰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법인이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3년간 그대로 똑같이 의무 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해지면 무조건 3년간은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3년 의무 적용 기간 경과 후 다시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3년간 의무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다. 문구를 확실하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는 의무 적용 기간 3년입니다. 그 후에 당좌대출 이자율 계속 적용 시에는 또다시 적용 기간을 3년간 의무 적용을 해야 한다는 적용 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보완을 하였습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라는 것은 투자임금 증가, 상생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 시에는 그 미달액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추가로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기업소득이라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국세환급금 이자를 합하고 여기에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의 2월 결손금도 차감한 금액을 기업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업소득 차감 항목으로는 2월 결손금이 있고 2월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입니다. 60% 한도 내에서 적용을 하고 법인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의미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에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기업소득 차감 항목을 보완을 하여서 2월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한 결손금으로 바꾸었습니다. 60% 한도 적용을 하지 않고 한도가 없다는 뜻이죠. 다음으로는 법인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한 금액으로 상세하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로 하였습니다. 이때에는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이 아니고 바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업소득 환류 여력 반영 및 순환 논리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업소득의 일정액이라는 것은 단기소득 곱하기 70% 해서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업의 일정액이 되고 그 일정액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과세 표준이 됩니다. 세율은 20%이고. 다음은 금융투자소득 도입 관련해서 금융투자 결손금액 확정을 위한 확정신고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원천징수세액 및 애정신고 납부세액 대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해서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고, 또 환급세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아야 하고, 비과세 세액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도 확정신고를 통해서 감면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단서를 추가를 하였는데,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가 필요가 없게 하고 그대로 과세 종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확정하려는 자도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였었는데, 다만 개정안에서는 단서로 애정신고 대상 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애정신고 대상 소득이라는 것은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지 않거나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투자소득은 애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소득이 됩니다. 개정 이후로는 확정신고 대상 축소를 통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특정 금전 신탁 원천징수 시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특정 금전 신탁을 통해 지급받은 이자 배당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의 경우에 대상소득 및 원천징수 기한이 이자 배당 소득의 경우에는 신탁이 기속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원천징수를 할 때는 손익통산을 허용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금전 신탁을 통해 지급받은 금융투자 원천징수 특례에서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구분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였었는데, 이 규정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위의 규정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개정 이유는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자료 정기제출 의무 내용입니다. 현행은 금융회사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용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역 등이고, 요건은 국세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래 내역만 자료 제출하도록 하고 있던 것에서 금융투자상품 보유 내역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건에서 국세청장의 요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국세청장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과세자료를 정기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제출 의무 기한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보유 내역은 연일에 2월 10일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또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의 자료 제출에서 이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이라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9조의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거래소, 다자간 매매 체결회사를 말하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국세청장의 요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의 자료 제출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자료 제출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정 이유는 효율적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반을 확립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자간 매매 체결 거래에 대한 과세 특례 개편 내용입니다. 다자간 매매 체결 거래를 통해 거래 시에 과세 특례 내용인데요. 대상은 다자간 매매 체결 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상장 주식이고, 특례 내용은 증권시장 내 거래와 동일하게 보아서 과세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시장 내 거래의 경우의 과세가 어떠한지를
보고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된다 이런 뜻이고, 상장 주식 거래에 대한 정권 거래 세율 및 농어촌 특별 세율을 적용하고,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대주주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행은 개정안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 주식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상장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에 5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으로서 과세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조세특례 재설계를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